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4개국 동맹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은 연일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가 임금 인상과 계열사 매각 논란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함께 내부 갈등이라는 겨박제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기존 검사 결과보다 80억 더 많은 6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적인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용산 정비창 개발이 다시 추진됩니다. 롯데월드 타워급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 업무지구와 함께 대중교통의 모빌리티 허브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한 우리 장이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바로 짚어봅니다. 문 기자, 오늘 강보합으로 끝이 났죠? 네, 맞습니다. 주체별 수급을 먼저 살펴보자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 자금만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은 21억 원, 기관은 459억 원, 개인은 반면 474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번 달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한 와중에 이 순매수한 날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이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당장 오늘 밤에 이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이러한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뜻밖에도 우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0.3%보다 훨씬 높은 0.7%를 나타냈는데요. 예. 실적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이 내용을 뜯어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가 3%, 1.1% 상승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수출 부분인데요. 수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3.1% 하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3.6% 상승했는데 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반기 역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수출이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증권업계는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나 또 주가 침체는 당연한 결과다,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문 기자가 들고 온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다룰 섹터는 증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증권주입니다. 예. 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증권주의 시세 평균을 나타낸 KRX 증권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KRX 증권 지수를 봤더니 지난해 847.48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벌써 600.68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무려 16.5%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올해 들어 계속해서 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별로 좀 살펴봤더니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하나투자증권이 48.4%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또 삼성증권, 여타 증권사들도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종이 요즘 별로 기대될 일이 없긴 좀 하죠.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활기를 잃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 이러한 이유로 증권사들이 이전과 같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투심 또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권주의 실적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평균 거래 대금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7월 현재 일평균 거래 대금은 14조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는 무려 33조 원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20조 원이 무너졌고요. 지난 분기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3분기 또한 지금 7월 14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또한 좋지 않은 이 실적 거래대금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잠재적인 투자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 역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올해 1월 28일 70.3조였는데요. 이게 LG엔솔 상장에 따라서 이 많은 증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70조 원이 무너졌고요.
2월, 3월 지나서 5월에는 60조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현재 55조 2천억 원 가량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증시 환경은 결국 증권사의 실적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 거래 부진과 운용 손실을 만회하면서 증권 업황을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도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3분기 업황을 가능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 3곳과 상장 대형사인 NH투자증권 등 4곳입니다. NH투자증권은 채권 운용에서 1,000억 원대 손실을 냈는데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등을 주관해 받은 투자은행 수수료 2,370억 원으로 이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우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하락하던 주가도 이달에만 5% 넘게 반등했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엔 신한금융투자가 고액 자산관리로 846억 원, KB증권은 공격적인 기업 공개와 인수금융 수수료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브로커리지 부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IB 쪽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선전을 하고 WM 부분에서 선전을 한 증권사들의 실적은 그 부분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들 역시 거래 수수료 감소와 채권 운용 손실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주요 증권사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마이너스 47%,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50.8%로 시장 눈높이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2분기가 업황 악화의 저점으로 3분기 채권 운용 환경이 나아지고 증권사들이 방어적인 운용에 집중해 부실 우려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1분기에만 86bp, 2분기 89bp 등 가파른 속도로 뛰던 폭이 줄면서 증권사들의 이자 비용 증가와 수익 악화도 진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투자은행, 부동산 PF, 자기자본 운용에 뛰어들면서 무리한 위험 투자로 부실 위험을 키우는 점은 부담입니다. 증시 거래대금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막바지 금리 인상이 예정된 3분기 긴축 강도에 따라 증권업계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증권주를 살펴봤고 다음으로 다룰 섹터는 어디입니까? 최근에 빠르게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추린 지수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1548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7월 26일 현재 1667선까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달에만 월초 대비해서 7.7%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해당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요. 삼성전자는 9.8%, SK하이닉스는 14.9% 상승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업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달 최대 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최대 13% 하락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더해 3분기 디램 가격 역시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재고 고점이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이런 전망을 KB에서 내놨던데 이런데도 요 며칠 주가는 왜 계속 좋은 걸까요?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 좀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부족한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생산 설비 투자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는 계획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SK하이닉스 등 여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 투심의 지금 핵심 변수로 이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치포 동맹입니다. 가입하면 제2사드 사태 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치포 동맹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핫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중인데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미국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앞서 문영민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는데 슬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혜택도 중요하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이 한미일, 대만 4개국 동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사실상 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나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요구 속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확실한 입장은 우리 편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법까지 만들었으니 다른 데 가서 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중국이 지금 이것 관련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로선 지금 치포 가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요. 어째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치포 동맹은 경제 동맹이 아닌 실질적인 안보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둔 이 반도체 지원법의 근거를 보면 좀 명확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바로 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인데요. 단어 그대로 국방과 안보에 대한 법입니다. 이 국방수권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되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과 투자에 미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토대 위에 반도체 지원법이 마련됐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동맹 역시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동맹이 아닌 안보 동맹이라고 한다면 혈맹인 한미 간에 사실상 거절한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 우리 경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입니다. 우리가 가입했을 때 중국의 보복 조치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면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입 제한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단언컨대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60%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70%,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단 3개 기업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95.6%에 달합니다. 중국이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아예 D램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UMC, 여기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4개 회사의 전 세계 점유율이 82.7%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 SMIC의 점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이 반도체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중국은 첨단 산업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리 중국 정부라 해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어렵겠지만 다른 산업 쪽에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특히 배터리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은 중국 의존도 굉장히 좀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치포는 이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지만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 우회적인 보복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보복 당시에도 이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콘텐츠나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피해가 연간 8조 5천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통사업을 하던 롯데는 결국 철수를 했고요. 베이징 현대차 판매량이 1년 만에 66%나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좀 달라진 점은 중국이 다른 산업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분야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비재 역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서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 한미중이 정치적으로는 좀 갈라서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대의 팹리스를 가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최대의 가전 수요를 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쪽도 우리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이 치포 동맹을 가입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마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입장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 중국은 지난 2018년에 오는 2025년까지 자체 생산 반도체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키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반도체 구입기에 나섰지만 미국의 엄청난 견제 속에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상 반도체 분야의 모든 핵심 역량을 독점한 4개 나라가 합친 치포 동맹은 현실화될 경우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석유업계의 오펙과도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이 느낄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치포 동맹을 투트랙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다소 어색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포 동맹의 형식보다 내용을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치포 동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통로를 열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70%를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G2에 끌려다닐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와 대만에게 원하는 것은 어쨌거나 그 우리의 그 반도체 제조 역량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가져가는 것일 테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한 3에서 5년 뒤면 또 기술력이 또 상당 수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앞서서 우리 반도체주들 동향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들 주가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 반도체 업종 추이를 보여주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무려 15%나 상승하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해 말의 고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7월에 반도체 업종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8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지원법이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재 언제까지 반도체 업종 주가를 뒷받침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아닙니까? 네,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비롯해서요, 투자 세액 공제, 국제 보안 통신 등 다양하게 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은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인데요. 상원과 하원의 발의안이 520억 달러의 대규모 지원에는 의견이 맞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또 처리 시점 등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 또 공화당 인사들까지 이 반도체 지원법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내용 좀 들어봤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의 미국 반도체 업종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월가 전문가들은 역시 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효과를 좀 크게 평가했습니다. 예.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개발 능력은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제조 역량은 약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반도체 지원법이 생산 부문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구원도요.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된다면 인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 생산시설 건립 보조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램리서치, ASML과 같은 반도체 설비 또 장비 업체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큰 거시적인 영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개별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근 시티그룹의 또 연구원이요. 반도체 기업의 재무 펀더멘털 탄탄하다라면서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웃돌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는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까지 봤는데요. 개별적으로는 기업별 가격 인상 이슈 역시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인텔은 CPU를 비롯해서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정확한 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CPU 등은 최대 20%까지 가격이 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같은 경우는 자체 칩셋으로 전환을 모두 마쳤지만요. 대부분은 여전히 인텔 칩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 평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평가를 보면 우려감도 여전합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 반도체 업황 둔화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월가에서도 이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기도 한데요. 바클레이즈의 연구원은요, 최근 반도체 종목 상승세 가짜 신호다라면서 하락에 대비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핵심 소비 시장인 컴퓨터 판매가 당분간은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반도체 수요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비중을 늘리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연구원도 반도체 업황 전반이 악화하고 있다라면서 반도체주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일단 이번 주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 기업 실적들도 발표가 되는 만큼 더불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늘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내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그동안 쌓여왔던 직원 처우에 대한 불만이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문제가 원인입니다. 고영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노조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 노조엔 본사는 물론 46개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계열사 직원과 본사 직원들의 급여, 복지 등 처우 수준 차이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금의 경우는 그 신입 초임을 기준으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5개 계열사 중 가장 낮은 곳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네이버와 비교해서 약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갖게 된 계열사는 그린 웹서비스, 인컴즈 등 5개 회사입니다. 모두 네이버 100% 손자 회사입니다. 이곳에 소속된 직원 수는 2,500명입니다. 이들은 광고 운영이나 서버 운영, 24시간 장애 관제 등 업무 성격을 보면 사실상 본사의 부서처럼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IT 산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IT 산업에 그 사내 하청 이 계열사 구조를 도입해서 비용을 강하게 절감하는 이 경영 방식이 네이버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최수연 네이버 신임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10%대 지분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로 매각해 2대 주주로 내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택시 호출과 대리운전 시장 독과점 논란 등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임직원들의 반대가 심해 일단 지분 매각은 보류됐지만 노조 측은 매각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대리운전 노조까지 가세해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카카오가 매각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카카오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제조업계와 달리 그동안 눈에 띄는 단체 행동이 적었던 IT 업계에도 핫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두 곳 모두 이 노사 갈등을 겪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앞서서 보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핵심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예. 네이버 처우가 그동안 좋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올해 임금을 약 한 10%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을 했었죠. 그러나 네. 이것은 이제 네이버 본사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계열사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파업을 포함해 쟁의에 나선 5개 법인의 신입 초임은 NIT 서비스, 엔테크 서비스는 네이버 본사의 60% 수준이고요. 그린앱이라든지 인컴즈, 컴파트너스의 경우에는 55%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5개 회사 약 한 3천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주요 취업 정보 사이트에 제시된 평균 연봉과 비교를 하면은요, 이들 계열사 연봉은 네이버의 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IT 업계의 연봉이나 또 성과급 인상 바람에도 이들 계열사들에게는 남의 일이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네이버는 이 본사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주식 형태로 1인당 한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5개 계열사에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현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 계열사 간판을 보고 입사를 했다가 이 처우에 실망을 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는 직원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노조가 단체 행동 최고 수위 쟁의에 해당되는 이 파업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예. 이 5개 계열사 업무가 이제 이 고객 CS부터 장애 관제, 서비스 출시에 이르기까지 이 네이버 서비스 운영 필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이들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열사들은 상황이 좀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 행동에 나선 게 이들 계열사 노조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네이버 INS가 있고요. 이 INS라는 회사가 이 5개 계열사의 100%를 또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셈이죠. 예. 때문에 네이버는 이 독립한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는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아웃소싱을 처음 도입하면서 이 IT 분야 선례가 됐다면서 이 서비스 운영과 사회적 책임 측면을 고려하면은 네이버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계열사 문제라서 개입이 어렵다. 제대로 된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모빌리티 매각이 지금 보류된 상태잖아요. 이걸 완전히 철회해라. 이게 노조의 지금 주장인데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어제 나온 결과를 보자면요. 최종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이제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 정부가 이 기조가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리하게 지분 매각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도 적어도 10월 이 국정감사 전까지는 아무래도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이 재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의 경우 골목 상권 침해와 갑질 논란 등으로 이제 지난해였죠. 국감 때 김범수 창업자가 이 세 차례나 불려 나갔던 점을 살펴봤었을 때 올해도 이 자칫 매각이 될 경우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은 분할이 아니고 합의의 시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버텨야 하는 시대다라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IT 업계 노사 갈등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두 곳에서 모두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이 제조업들하고는 다르게 이 성장 논리에 밀려서 특별한 노사 갈등 이슈가 없고 이 성장 가도 행진을 이제 거듭해 왔습니다. 대다수가 높은 임금과 또 자유로운 근무 문화, 사내 복지 등으로 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모습을 보여왔었죠. 예.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 빅테크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이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진 것을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산업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이 노사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업계 최초로 이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빅테크 쪽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노사 갈등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이 노사 갈등이 번지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 서비스가 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또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주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연초 대비로 살펴봤었을 때 30% 넘게 급락한 상태입니다. 예. 양사의 합산 시가총액 역시 40조 원 넘게 증발을 했는데요. 이 올해 2분기 실적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320억 원, 한 1,78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와 비교를 하면은 약 2%, 약 9.9%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수치는 늘어났지만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했었을 때 이익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또 성장 이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양사 모두 2분기 실적, 인건비 부담과 이 광고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새로운 리더십이었죠. 최수영과 남궁훈 대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빅테크 전체적인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내부 갈등 장기화될 경우에 이 실적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 모두 올해 경영진도 바꾸고 혁신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점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횡령액이 당초 판단했던 600억 원이 아니라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횡령액이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일단 뭐 당초 우리은행 최초 조사 당시에는 614억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는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대금 계약금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금감원 검사 결과 출자 전환 주식을 횡령한 점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대우 일렉 공장 매각 대금을 또 횡령한 게 포착이 돼서 총 횡령 금액이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횡령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네. 지금 어떤 자금들이 정확히 횡령이 된 겁니까? 일단 횡령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3만 주, 당시에 이제 이 시가가 24만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횡령을 했고요. 예. 또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천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빼갔습니다. 그리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계약금 59억 3천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서 빼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식을 무단 인출하고 기업의 매각금을 좀 빼갔다. 이게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사실 이 검사 결과를 좀 보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누구나 알 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예. 일어났거든요. 그 직인하고 비밀번호 OTP라고 하지 않습니까? OTP를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서 결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사 출자 전환 주식을 횡령할 때는 OTP를 몰래 빼내서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 OTP를 보관하던 부소 금고를 이 횡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관리하던 금고에서 OTP 꺼내서 팀장이 없을 때 무단 결제를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들어가서 주식 출고를 요청을 했고요. 예. 또 당시 예탁원을 직접 방문해서 실물 주식을 수령한 뒤에 이 주식을 동생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일출한 주식은 해당 분을 매입한 뒤에 감쪽같이
빼내지 않은 것처럼 위조를 하기도 했고요. 주식을 인출한 뒤에 다시 매입을 했다, 채워 넣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일부 금액, 횡령 금액을 사용해서 다시 주식을 매입해서 그 통장 잔고를 좀 채워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예탁원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뭐 고의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과감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2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감성은 그 이후에 더 대담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쯤에 첫 번째 횡령이 일어난 지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더 큰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대우 일렉트로닉스 계약금을 횡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위를 도용하기도 했고 또 문서를 위조해서 출금 결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 일렉 관련 계약금하고 각종 환급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 신탁 회사에 허위 공문까지 보내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직인 도용의 문서 위조의 횡령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 과정을 지금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2012년부터는 지금 10년 동안 진행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지금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내부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금융감독원도 그런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책임 소재를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한 사람이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있었고 또 한 업체를 계속해서 관리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외 공문에 전산 등록을 제대로 안 했던 점, 수기로 이제 결제를 받아가지고 이 문서를 은폐하거나 위조했었거든요. 네. 때문에 전산 등록이 제대로만 됐었어도 문서 위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통장하고 직인 관리를 한 사람한테 맡긴 부분이라든가 역시 한 사람이 OTP와 금고 관리를 같이 맡았던 부분 등 여러 가지 내부 결제 시스템상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포함해서 결제 라인 선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한꺼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감원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시기라든가 제재 시기라든가 징계 수위는 결정된 바가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결제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을 관리했던 위의 임원급들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관에 대한 징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금융기관 검사나 제재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좀 보면요. 기관 규제 같은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 이외에도 최대 영업 정지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영업 정지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지금까지 해왔던 당국의 태도를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 이 관리 문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누가 오든 간에 어쨌거나 이걸 좀 다시 재발하는 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실 뭐 시스템이 이 횡령 사건을 좀 따져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횡령 사건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여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결제 시스템 라인, 결제 라인은 3중, 4중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혹은 주기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체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은행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결제 라인을 좀 단순화한다든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관행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금융 당국 역시도 규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규제를 가져가야 된다. 사실 뭐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금융산업 발전 위해서 규제 완화 기조가 상당히 완화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좀 촘촘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반 기업도 아니고 돈을 다루는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국가적으로도 우명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보완해야겠습니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한동안 내실 경영에 치중했던 이랜드그룹이 최근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의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사안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이랜드그룹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이랜드는 1980년 창업주인 그 박성수 회장이 서울 이화여대 앞에 열었던 2평짜리 옷가게 잉글랜드가 모태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가게는 37개의 국내 법인, 75개 해외 법인을 거느린 이랜드 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현재 주력 사업은 패션과 유통, 그리고 레저와 외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그룹의 연간 매출액이 6조 원입니다. 자산 규모는 10조 원 가량으로 재계 4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화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부침이 꽤 많았잖아요, 이랜드그룹. 네, 박성수 회장의 그 사업 확장 전략이 바로 공격적인 M&A였는데요. 네. 2000년대엔 이 M&A계의 큰손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인수한 뒤 회생시키는 사업 수완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크게 올랐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3년엔 부채 비율이 399%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1년 동안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4조 원을 넘으면서 위기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당연히 박 회장은 한 6, 7년여간 내실 경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알짜 자산인 티니위니와 모던하우스 등을 매각하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현재 170에서 1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치중했던 내실 경영에서 사업 확장으로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을 다지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뭐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 주력 사업이 2020년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패션입니다. 지난해 2조 9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랜드그룹 하면 사실 운동화 브랜드 바로 떠오르거든요. 네, 뉴발란스죠. 예. 이랜드그룹 패션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브랜드입니다. 신발에 이어서 이제 패션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인데 올해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이 7천억 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랜드 스파 브랜드죠. 스파5의 경우 지난해 공식몰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예. 온라인 매출이 70%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6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 외에도 이랜드월드의 그 대표 브랜드들이 모두 다 이제 온라인 몰을 열면서 팬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랜드 패션 부문 매출만 올해 최소 3조 원 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패션과 함께 이랜드 주축 사업도 유통 부문을 꼽아 볼 수가 있는데 유통 부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지난해까지도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올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랜드 그룹은 이런 여세를 몰아서 최근 유통 부문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재편의 핵심은 바로 이랜드 리테일을 3개의 전문 회사로 분할을 해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건데요. 그동안 이랜드 리테일을 유통, 패션, 부동산 사업 이렇게 모두 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시장에선 정체성이 좀 모호하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이랜드가 이번 물적 분할 배경에 대해서도 혼재되어 있던 사업 부문이 재편되면 전문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방안입니까? 네, 이제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이랜드 홀푸드는 킴스클럽 그리고 NC식품과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오아시스 마켓과 협업을 해서 신선식품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한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식품 전문 할인점 킨스클럽과 연계해서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뭐 오아시스는 뭐 새벽 배송을 하는 플랫폼 중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킴스클럽의 성장을 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랜드 홀푸드는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 이츠와의 협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가정 간편식 그리고 외식 식자재 직소싱을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인데 원가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패션 부문은 좀 어떻습니까, 그럼? 뭐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 패션 브랜드가 한 40여 개에 달하는데요. 예. 여기다 더해서 해외 명품 직소싱 그리고 판매 등에 역량을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번 물적 분할로 이랜드 리테일이 다시 한번 뭐 IPO에 도전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 물적 분할로 아무래도 IPO가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아무래도 물적 분할 전에는 뭐 이랜드 리테일이 3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3개 사업 다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곳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시장에서 이제 이랜드 리테일이 이미 2017년에도 IPO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또 높게 보는 건데요. 당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시장 상황 악화도 있었지만 롯데나 신세계 등 백화점의 펄을 기준으로 몸값이 책정된 탓에 이랜드 리테일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IPO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제 뭐 이랜드 리테일 그리고 주주사인 이랜드 월드는 프리 IPO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해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IPO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랜드 관계자는 뭐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물적 분할 후 독립법인이 흑자를 내고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에 롯데월드 타워급의 초고층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합니다. 서울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서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용산 정비창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도시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과 미래 교통수단을 유치하고 주거와 문화, 여가 생활까지 모두 가능한 직주 혼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예정인데요. 용적률을 최대로 풀 경우 123층의 제2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70% 이상은 업무, 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고 녹지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고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도 약 6천 가구 정도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래 항공교통, UAM 노선도 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에 GTX나 지하철로 서울 도심 그리고 강남 등지까지 환승해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2024년 하반기 기반 시설을 착공한 뒤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목표고요. 과거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인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 시행자를 맡아서 5조 원 규모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민간을 참여하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 모회사 주가를 떨어뜨린다며 주주들 원성이 자자한 자회사 물적 분할도 손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홍원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와 물적 분할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부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심해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담보 비율도 조정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분야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기업 경제의 모험 자본이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원활히 흘러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 때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물적 분할 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심사를 강화해 회사의 주주 보호 노력이 부족하면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합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도 일반 주식과 같이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금지하고 기업 인수 합병 시에는 피인수회사 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도록 이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 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 세분화합니다. 금융위는 9월 말까지 자본시장 8개 국정과제 세부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표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최근 22년간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 순유출액이 400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465%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501%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기간 한국의 투자 순유출 규모는 3,1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3조 7천억 달러, 영국은 1조 달러 각각 순유입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협소한 내수 시장과 과도한 시장 규제, 경직적인 노동 시장, 그리고 취약한 조세 경쟁력 탓에 한국에서 투자 순유출이 늘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1호 인터넷 강의 기업 메가스터디 교육이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경영권 매각을 위해 MBK 파트너스와 단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실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3분기 안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각 대상은 창업자인 손주은 이사회 의장의 지분 13.5%와 동생 손성은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가 보유한 지분 13.5% 등을 포함한 약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손 의장 측은 교육 사업에서 손을 떼고 MBK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됩니다. 양측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책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